이 그라울러 하면 스텔스 잡는 전자전기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죠. 지구상에 대적할 무기가 없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2007년과 2009년에 두 번이나 격추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자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사체가 방사하는 방사체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항공기는 되게 작잖아요. 예. 근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레이더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내가 제밍을 아무리 걸어도 저는 피탄이 됩니다. 그럼 적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6발씩 올라오고 하는 장면들이 옛날에 걸프전에 있었던 거죠. 기술적인 내용에서 모른다면 전자전기 왜 필요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K방산. 세계가 주목하는 자랑스러운 K-웨폰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총알보다도 요새는 전파가 먼저 때린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래전에서 전자기전의 중요성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모든 나라에서 전자기전기를 만들거나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자기전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중 전략이 달라지거나 어떤 점이 있습니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눈 감고 소리만 들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내 손 안에 K 밀리터리 가이드 리얼웨폰 K.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프로그램에 큰 힘이 됩니다. 저희가 옛날에 탑건 매버릭 같이 예. 자막 감수를 한 적이 예, 있었죠. 예. 그때 매버릭이 얘기를 합니다. 우린 전력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침투를 하겠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전력이 이제 전투기 대수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적의 방공망을 압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린 전술을 적어도 전술을 씁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왜? 그걸 다 할 수 있으면 고고도 전술을 씁니다. 중고도 전술. 그래서 전자기전 능력이 없으면 적의 레이더를 디텍션으로부터 숨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침투를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 시대에 왜 적어도 침투를 해? 아니요, 우리는 적의 방공 능력을 제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회피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침투 작전을 사용합니다. 공군이 중고도 작전 훈련도 하지만 아까 적어도 작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영화가 그걸 보여준 거고, 그리고 극명하게 보여준 작전이 두 개가 딱 대비가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일어서는 사자. 이걸 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거 한밤중에 막 도끼, 철퇴. 해머. 여기 보시면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서 이스라엘 공군이 엄청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작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전력에는 에스코트 제모가 없어요. 프로텍션, 셀프 프로텍션 제모 정도 가지고 들어가야 되죠. 그리고 원거리에서 할 수 있는 제모들은 있지만 첫 번째 적의 레이더에 디텍션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다 저고도로 가요. 저고도로 가면 연료가 많이 사용돼야 되거든요. 급유기도 안 걸리기 위해서 저고도 급유를 합니다. 대단한 작전을 한 겁니다. 대범하고. 근데 미리 연습을 다 훈련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전을 했죠. 근데 반면 그 작전 며칠 후 백악관에서 발표를 하죠. 우리의 스텔스 및 5세대 전투기들이 중고도 및 고고도 작전으로 몇 시간 이 얘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다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날라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쪽 서쪽 기만을 했죠. 모르는 겁니다. 전자전 영역은. 그렇게 미국 갔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중고도 작전을 한 이유는 적의 고위협. 우리가 고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지대공 레이더로부터 보호되는 위협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고위협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전자전 스텔스도 있지만 이스라엘 공군이 어느 정도 방공망 체계를 무력화해놨거든요. 그래서 중고도, 고고도 작전을 하는 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전 능력이 없다면 적어도 전술을 채택을 한다는 걸 제가 대답을 해드리고 싶어요. 선전하는 최고의 전자기 전기로 꼽히는 것이 바로 EA-18G 그라울러죠. EA-6B 프라울러를 대처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고요. 2009년에 실전 배치가 됩니다. 주요 전자전 장비로는 AN/ALQ 218 전자지원 첩보 시스템 ESM이 있고요. 적의 레이더 및 통신 신호를 감지, 분석, 식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자파 방향 탐지 가능하고요. 신호 분석 및 위협 분류까지 가능합니다. 적의 방공망 구조, 실시간 파악 가능한 아주 첨단 장치죠. ES 능력을 가지고 있죠. 예. 네. AN/ALQ99 전자공격 포드가 장착돼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제밍 포드입니다. 광범위한 주파수를 방해를 해서 적의 레이더 및 통신 체계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신호 제밍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허위 신호를 발산해서 적의 방공 체계에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기만 제밍이 가능한 거고요. 날개 및 동체 아래에 장착되는 모듈형 외부 포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대부터 레이시온에서 개발한 NGJ로 교체 중에 있고요. NGJ는 A사 기반 디지털 스펙트럼 교란 기능이 있어요. 고출력, 넓은 대역폭, 정밀한 표적 교란이 가능합니다. AN/ALQ227 통신 제밍 및 감시 시스템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적의 통신 체계를 감청하거나 방해가 가능하고 실시간 통신 방향 탐지 및 차단 가능합니다. 데이터 링크를 제밍하는 것도 가능하고 위협 식별 후 ALQ99와 연동이 가능합니다. 또 AN/APG79 A사 레이더가 있는데 자체가 증가된 레이더라고 보시면 되고 F-15 정도의 대형 전투기는 230km 내에 있으면 추적할 수 있고 이 밖에 일반 전투기는 150km 내에서 추적이 가능합니다. 기체는 FA-18F 슈퍼 호넷을 기반으로 개발한 기종으로 기존의 전자기전 공격기인 EF-111이나 EA-6B와는 달리 전자 공격 장비를 위한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M61A2 20mm 게털링 기관포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전자 공격 장비를 넣고 날개 끝부분에 사이드 와인더용 미사일 런처가 리시버로 교체된 것을 빼면 FA-18F의 무장 능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무장으로는 AGM-88 대레이더 미사일로 적의 레이더 신호를 추적해서 직접 타격하는 전자공격 무기가 있고요. 그 외에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하픈 공대함 미사일, 제이뎀 등이 탑재 가능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이고요. 최대 항속거리는 3,330km, 전투 반경은 722km입니다. 이 그라울러 하면 스텔스 잡는 전자전기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지구상에 대적할 무기가 없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를 2007년과 2009년에 두 번이나 격추한 사례가 있습니다. 모의 훈련이지만 전 세계가 깜짝 놀라요. 이래서 사실 랩터가 미니 전자전기라고 불릴 정도인데 전자전기가 5세대, 4.5세대의 전자전기가 5세대 그쵸. 스텔스기를 무력화하다니 세계 최강이라고 하는 전자전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라울러는 주로 스트라이크 패키지에 속해서 작전을 수행한다고 하는데 스트라이크 패키지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격 편대군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군 전력은 한두 개의 전투기가 나가지 않고 여러 대의 전투기를 패키지 묶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표적을 한 번에 때리고 한 번에 들어오는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지에 들어가는 모든 바디의 전투기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 패키지에 묶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대군을 만드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몇백 대의 전투기 한 번에 들어가니까 표적도 한 번에 잡히잖아요.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거리 제모로부터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적의 C4I 시설을 어느 정도 디그레이드 시키면서 가지만 들어가면서 에스코트 전력, 에스코트 전자전기들이 들어가면서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지역을 나누어서 방사를 해서 편대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지휘소 때리고 뭐하고 어디 할 때 방공망을 무력화하고. 그런데 왜 에스코트 제모가 셀프 프로텍션 제모를 가진 전투기들을 가면서 전자전 지원을 할까? 여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전자전에서 번스루 레인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일정 거리가 가면 내 제모가 어느 정도 세더라도 전자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사체가 방사하는 방사체 파워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항공기의 레이더나 어떤 방사체가 가지고 있더라도 항공기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지상에서 발사하는 레이더는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 얘기는 이 번스루 레인지라는 건 어느 정도 레이더 범위 내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제밍을 아무리 걸어도 저는 피탄이 됩니다. 그럼 적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6발씩 올라오고 하는 장면들이 옛날에 걸프전에 있었던 거죠. 셀프 프로트 제머의 파워가 적기 때문에 에스코트 제머가 더 큰 파워로 더 근거리를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왜 전자전을 하냐 안 하냐 얘기를 하시면 이 기술적인 얘기를 모르면 그냥 하는 거 다 제밍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근거리에 가면 잡혀요. 그래서 이 조그만 파드 가지고는 안 되니 에스코트 제머가 붙고 그리고 이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컴파스코 같은 제모에서 먼저 1차적으로 디그레이드 시키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술적인 내용에서 모른다면
전자전기 왜 필요해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슈퍼히로가 하나는 불 쏘고 하나는 물 쏘면 힘센 이 히로가 이기잖아요. 네. 그런데 전자기전기가 보호를 해주면 이기진 못해도 어느 정도 그게 밀고 들어오진 못하게 한다. 힐러 같은 거 있죠. 힐러. 그러니까. 이게 미식 축구에서 보면 라인베커라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공격수 말고 라인베커가 수비 전용이거든요. 공격하는 우리 미식 축구 전체 인원에서 수비의 짱이 라인베커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인베커 작전도 있습니다. 그게 수비용으로 월남전 때 있었죠. 이 라인베커라고 보시면 돼. 편대군의 전체 수비를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 있다가 차이가 크죠. 그렇다면 한국형 전자기 전기 블록 1의 형태는 어떤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재님이 근접 지원, 호위 지원, 원격 지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자 공격은 적 레이더와 통신 체계 그리고 보호할 아군과 전자 공격 플랫폼 간의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원격 지원 제모 방식을 적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개발되는 것은 그렇죠. 원격 지원 제모 방식을 적용한다고 알려졌어요. 원거리 제모. 자, 이번 전자기 전기 개발에 우리 공군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 하나가 북한이 갖고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200, 이게 사거리가 300km 정도 되죠. 네. 이 S-200을 교란하고 마비시켜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먼 거리에서 레이더 및 통신, 교란 임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강력한 출력을 지닌 전자기 전 장비가 필수일 거고요. 그러려면 장비의 무게와 크기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수송기로 가야 되나 비즈니스 제트기로 가야 되나 이야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논란이 있었던 데에는 미군이 운영하는 원격 지원 제모 기체인 EC-130H기가 수송기인 C-130 허큘레스의 개량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도 처음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우리 공군이 쓰고 있는 C-130 있으니까 이 수송기 개조해서 한번 써보는 게 어때라고 제안을 했는데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아니, 우리 쓰는 수송기가 있으면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왜 공군이 반대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첫 번째 C-130은 전량 수송 능력을 담당하기에도 일단 대수가 작아요.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이게 제트기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이상한 상황에서 회피해서 나와야 될 때 속도가 너무 작아서 적한테 인터셉트 당합니다. 대부분 동해에서 미군이 인터셉트 당했던 EC-1, 2는 다 프롭이거든요. 그죠. 그런 거를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자 웬만한 나라들은 다 제트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성능 면에서 떨어지고 또 고고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기 쉽지 않거든요. 미군은 전력이 많아요. 그죠. 그 전력을 써도 됩니다. 아. 하지만 딴 전력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엔 외국산 비즈니스 제트기를 우리 군 요구 조건에 맞춰서 개조를 해서 국산 전자기전 장비를 탑재하고 체계 통합을 하는 형태로 하기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현재 정해진 기체 플랫폼은 캐나다 항공사 봄바르디어의 G6500입니다. 아니, 근데 우리에게는 KF-21 전투기가 있는데 왜 굳이 비즈니스 제트기를 또 해외에서 굳이 들어와서 원거리 지원 방식으로 만드느냐, 이런 의문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문 가지고 계시나요? 들켰나요? 가지고 계시나요? 보이나요?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네. 에스코트 제모는 적의 위협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그럼 KF-21이 만들어진다면 그거 하면 되겠죠. 하지만 지금 얘기한 원거리 제모는 제가 다르다고 했죠. ES도 해야 되고 EA도 해야 되고 다른 제모라고 했죠. 이거 두 개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수원 밑에 오산입니다. 이미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KF-21의 전자기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지금 다른 개념이다. 그렇죠. 그래서 KF-21도 우수한 전자기전 능력이 있겠지만 그거는 쓸 데가 따로 있고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전자기전 사업은 또 다른 쓰임새가 있다. 공군이 진행하는 전자기전의 능력은 전구작전에서 먼저 전군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컴파스콜 같은 역할, 원거리 원격 제모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공중작전에 맞는 KF-21은 거기다 하겠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가겠다는 얘기죠. KF-22 EA 버전이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뭐 아시는 게 좀 있으시다고요? 예, KF-21 전자기 전기가 개발이 되면 그라울러랑 유사한 호위 지원 제모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아직 장기 소유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KF-21 기반의 전자기전기 선행 개발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화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국방과학연구소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사업비 259억을 들여서 에스코트 제모용, 그러니까 호위 지원 제모용으로 지능형 재밍 발생 및 송신 기술을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네. 북한 및 적국을 공습하는 아군 공격 비행대와 함께, 그러니까 패키지로 네. 동행한 후에 아군 비행기들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파 방해로 적의 지대공 레이더나 미사일, 적 항공기의 탐지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핵심 기반 기술이 있기 때문에 KF-21 전자기전기는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개발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재님은 전자기전기를 몰아보고 싶은 생각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전 전자전기는 조종을 해보셨잖아요. 근데 KF-21 같은 이제 현대적인 전자기전기 한번 조종을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 꿈틀꿈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제 상호님 간지르는 것보다 딱밤이 좋더라고요. 딱밤은- 직접 패는 게 좋아요. 딱밤은 이제 없습니다, 작가님. 없습니까? 자, 전자기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미래 전장의 영역이나 방식이 확대가 되면서 군사 교리도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전자전에 관한 합참 차원의 교리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일단 전자기전이란 용어가 혹시 All Domain Operation이란 얘기 들으셨나요? 육군 쪽은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많이 쓰고 있고요. 올 도메인 오퍼레이션은 최근에 조금 들은 것 같아요. 예, All Domain은 이제 멀티 도메인은 몇 가지의 도메인이 병렬한다는 얘기인데, All Domain은 아예 전체가 하나의 도메인이다. 이 안에서 작전을 한다. 어떤 뜻이냐면 지상, 해상, 공중, 우주, 사이버, 여기에 전자기전, 이 모든 영역을 도메인을 통합해서 동시다발적인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창출한다는 작전 개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Joint All Domain Command and Control, 이 개념인데, 이 수행을 위해서 첫 번째 요소가 감지거든요. 이 감지의 영역에 지금 말씀하신 전자기전 영역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전이라는 거, 멀티 도메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얼 도메인으로 합쳐서 간다. 이건 꼭 알고 가셔야 돼요. 특히 미국, 나토, 일본 주요 군사 강국들이 이미 미래 전장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이 교리를 얼 도메인을 다 받아서 쓰고 있고, 대한민국 국방부하고 합참에서도 2020년대 후반부터 전장 영역 통합, 합동성 강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AI 기반, AI도 같이 들어가요. AI 기반 지휘 통제 체계들을 언급을 했죠. 이미 얼 도메인 오퍼레이션 개념을 채택 중인 겁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군사 작전을 지상, 해상, 공중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 우주, 전자기전 영역까지 통합해서 여기에 AI까지 해서 작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미래형 교리거든요. 이제 이런 걸 많이 알아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의 전자기전기 개발, 아직은 가야 할 길, 그리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전투기 조종사가 생각하는 전자기전기 필수 성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 무엇일까요? 혹자는 이제 21세기 전자전에 이제 전파를 누가 먼저 장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하느냐, 이런 문제. 이때 AI가 필수라고 합니다. 특히 얼 도메인 영역에 맞게끔 전자기전의 능력을 확대시켜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스탠드업 제모도 있고 KF-21의 2회 버전처럼 에스코트 제모까지 간다면 일단 어느 정도 체계는 갖춘다고 봐요. 여기에서 전자기전의 능력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어떤 거가 지금 세상에서 대두되고 있느냐, DRFM, 디지털 라디오 프리퀀시 메모리, 이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적을 기만할 수도 있고 튕겨낼 수도 있고, 이런 기능이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라팔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에 대해서 적이 우선순위를 먼저 평가를 해주는 게 AI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 DRFM 기술과 AI 기반의 전자기전의 능력을 먼저 가지고 이게 통합에 돼서 어떤 전투기나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다른 나라가 이미 미국이 어떤 전력들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기전 능력 말고 시드, 디드, 일반 전투기를 가지고 전자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즉 적의 방공망을 전자기전기가 없어도 어느 정도 일부 타격할 수 있는 능력, 함 타겟팅 시스템을 가진 항공기들, 옛날에 월남전부터 유명한 전투기들 있잖아요. 예. 그런 전투기들의 전력이
우리도 어느 정도 가져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자기전기한테만 모든 걸 맡길 게 아니라 우리가 독자적으로 함 타겟팅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 AGL-88 함미사일을 가지고 F-16들이 쏴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전투기들을 우리가 와일드 위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형 와일드 위즐을 위한 체계를 생산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기전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어떤 전력들, 그리고 공백, 그리고 전자기전기가 못 떴을 경우에 이런 전력들이 커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능력을 어차피 올라갈 때 같이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해봅니다. 자, 오늘 한국형 전자기 전기 개발 소식과 함께 많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요. 우리 공군은 E737에 이어서 E7 공중조기 경보 통제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는데 여기서 전자기 전기까지 확보를 하면 진짜 든든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대한민국이 공중전의 제왕이 되는 그날과 함께 세계 4대 방산 강국이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